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뉴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요즘 조물주의 건물주에서 조물주의 건물주, 건물주들이 일단은 요즘 재테크의 끝판왕이다. 그 유튜브에는 몇천 몇만 원대의 그런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수두룩해요. 특히 유명 연예인의 건물주 스토리는 연예 뉴스의 단골 소재인데 주변에도 건물주의 꿈을 30대에 이룬 평범한 직장인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테크가 화두가 된 세상에 직장인의 로망인 건물주의 그 꿈을 30대에 이룬 김모 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직장인 김모 씨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43세대, 발음도 힘드네. 43세대 원룸 건물을 구입한 것은 2019년도였어요. 2019년도에 건물을 구입했어요. 그 김 씨는 그 건물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관리하기 용이한 원룸 건물을 이제 사기로 마음 먹었는데, 오피스 건물은 매입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데다가 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지라서 법인 임대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씨가 원룸 건물을 구입한 경로는 뭐였냐? 공매였어요. 공매. 그래서 법원 경매와 함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네요. 다만 그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민간 기업이 주축으로 온비드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공매는 일반적으로 경매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지만은 임차권 문제 등 법적 리스크도 더 큰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가 공매로 구입한 그 43세대 원룸 건물의 낙찰가가 약 45억 원이었어요. 그 공매에 낙찰이 되면 곧바로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원과 공매 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의 기본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낙찰가의 일정액을 대출로 해결하더라도 약 12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고요. 즉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자금이 한 17억 정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셀러리맨 그 김 씨는 당시 17억이라는 그런 목돈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김 씨가 선택한 방법은 부동산 임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가지고 17억 원을 만드는 거죠. 그 김 씨는 그 친구와 이해관계가 맞는 그 투자자 11명을 끌어들여 가지고 17억 원을 마련했고, 그 투자금 액수에 비례해서 지분을 나눴어요. 그 김 씨는 그 투자를 유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본 기준이 이해관계였어요. 이해관계. 그 비슷한 소득과 건물 운영 방향 등 이해관계가 맞는 투자자야만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지분은 31%로 최대 주주가 되고, 김 씨가 이제 3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법인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반대권을 유일하게 갖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반대권. 그 30% 이상의 지분만 있으면은 법인 전체의 의사결정은 아니어도 반대권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하지만 법인을 만들고 나니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김 씨는 이제 직장인이라서 사내 겸업금지로 내규로 이제 대표이사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개인 사업을 하는 투자자 한 명에게 대표 이사직을 맡겼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김 씨의 어머니를 이제 대표이사로 등재를 한 거죠. 그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법인 사무실과 이제 개설과 세금 문제인 겁니다. 세금 문제. 그래서 이제 투자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요. 어, 줄이고 싶었죠. 이제 줄이고 싶었던 김 씨는 이제 수소문 끝에 이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소규모 사무실의 그 형태로 법인에 등재해주는 회사를 찾았어요. 또한 그 개인 법인 개설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주소지를 이제 밀집 지역으로 묶인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같은 준비 절차가 김 씨가 구입한 원룸 건물 공매 안내가 붙은 뒤 공매가 이제 시작되기까지 기간인 한 2개월 만에 끝냈다네요. 공매에 들어서면은 보통 일주일 내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공매 낙찰 준비를 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법인을 개설하고요. 그 등록하는 과정까지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2달이 아닌가 싶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시작되고 준비하면서 현금 부재가 아닌 이상 참 불가능에 가깝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일단은 부동산 구입 과정이 꽃이죠, 꽃. 꽃이자 가장 긴장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보니까 바로 담보대출에 성공해서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오기 직전까지일 것이라고 하네요. 김씨 역시 건물 구입 과정에서 가장 긴장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은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 김씨는 임대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동시에 대출을 물색을 했어요. 김씨가 선택한 대출 종류는 제2금융권 신탁대출이었는데 우선 신탁회사를 낀 것은 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함이고 구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렇다고 합니다. 신탁회사가 대출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채무자는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신탁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 채권자는 신탁사를 통해서 건물의 관리 과정하고 임대차 계약 상황 등을 공유하면 공유하고 원금 또는 이자 회수가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되면요 즉각 공매로 넘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사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일정 부분 지면서 공매나 그 건물 매매 과정에서 일정에게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김 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은 제2금융권인데 이자율은 제1금융권보다 높지만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출을 실행하는 지역 단위의 은행 역시 하나의 범인으로 모든 대출을 하지 않고요. 다른 지역 단위의 은행과 함께 연대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김 씨가 받은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1년에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한 1억 원 이상 되고 이자 지급을 미루면은 김 씨의 원룸 건물은 곧바로 공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리스크도 컸을 법하는데 이런 취지의 질문에 김 씨는 그런 공포가 있었다 합니다. 공포. 설령 일이 잘못돼 건물이 공매에 다시 들어간다 해도 자신의 낙찰가와 비슷한 그 액수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서 대출금 상환은 충분하다는 자신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네요. 하여튼 김 씨가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간이 임대법인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면 가장 긴장된 순간은 대출을 받기 직전까지 시간이다. 뭐 그렇게 귀띔을 하고 하여튼 그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은행의 담당 대출 직원을 10번 넘게 만나면서 설명하고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자칫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과정이 무산되죠. 그리고 자칫 공매 낙찰 지불액, 그 낙찰가의 10%도 날릴 수도 있었다고 이렇게 덧붙이고요. 투자자 유치와 법인 개설, 대출까지 모두 끝마치고요. 그 난뒤에는 공매가 시작됩니다. 그 신탁사하고 은행과 사전에 적정 그 낙찰가를 조율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원룸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었고 김 씨의 평생 소원이었던 서울 시내의 건물주가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이전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인 등록과 뭐 매수, 대출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번 이 내용은 다시 제가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